몸뚱이만 나가. 이 집 실 한 오라기도 내 건 없으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남편관에 흙도 채 안 덮인 날 시어머니가 저를 마당에 세워놓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뭘 꾸물거려. 눈 오는데 얼어 죽기 전에 썩 꺼지라고. 애 하나 못 낳은 돌개집이 무슨 낯짝으로 이 집에 붙어 있어. 그 옆에서 시누이는 제 목에 걸린 목걸이를 낚아채려고 머리채를 휘어잡았지요. 언니, 그거 명품이잖아. 거지가 그런 걸 왜 걸고 있어. 내놔. 이리 내놓으라고. 저는 슬리퍼 한 짝만 신은 채 눈발이 몰아치는 골목으로 내던져졌습니다. 26이었습니다. 수중에 있던 돈은 단돈 13,000원. 그게 제 전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 골목에서 풀빵을 굽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제 풀빵 트럭 앞에 웬 꼬마아이 하나가 서더니 제 목걸이를 빤히 쳐다보며 이러는 겁니다. 아줌마, 그 목걸이 우리 엄마 건데? 저는 그냥 애가 잘못 받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군요. 그리고 딱 10분 뒤 좁은 시장 골목으로 검은색 벤츠가 한 대도 아니고 수십 대가 줄을 지어 몰려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다 뛰쳐나와 웅성거렸어요. 저게 뭐야? 무슨 일이야, 대체? 그 맨 앞차에서 내린 백발의 노신사는 저를 보자마자 온몸을 떨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니가 정순영인가? 내가 20년을 찾아 헤맨.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빈손으로 쫓겨난 풀빵 장수 앞에 왜 벤츠 수십 대가 몰려온 걸까요? 그리고 그 꼬마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제 기막힌 인생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조금 긴 이야기예요.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고 마지막엔 속이 뻥 뚫리실 겁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잠깐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이 저 같은 사람들의 사연을 세상에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제 이름은 정순영입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큰 집 눈칫밥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마치고 작은 회사 격리로 일하던 20살 봄에 저는 남편 강도현 씨를 만났습니다. 도현 씨는 그 회사 사장님 아들이었어요. 남들은 재벌 2세라고 부러워했지만 정작 도현 씨는 참 소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슬그머니 제 자리로 와서 순영 씨, 오늘 도시락 뭐 싸왔어요? 하고 묻던 그런 사람이었지요. 사장님, 아드님이 이런 김치볶음밥을 왜 드세요? 난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순영 씨가 싸운 거니까. 그렇게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에 넘어갔어요. 가진 것 없는 고아 처녀가 감히 재벌집 아들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그 집 어머니 윤말자 여사였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대리석이 번쩍이는 그 넓은 거실에서 시어머니들 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찻잔을 소리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애비 없는 집 자식이라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도연아, 넌 눈이 삐었니? 세상에 여자가 없어서 이런 걸 데려와? 이런 걸? 저를 사람이 아니라 물건 부르듯 하시더군요. 저는 그날 고개도 못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연 씨가 제 손을 딱 잡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 순영 씨 아니면 저 결혼 안 합니다. 이 집 재산 다 필요 없어요. 저 순영 씨랑 단칸방에서 살아도 좋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이 사람이면 평생 고생해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은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집살이는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결혼 첫날 밤부터 시어머니는 제 방문을 벌컥 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혼여행? 그런 사치가 어디 있어. 내일 새벽 5시부터 부엌일 배워야 하니 일찍 자라. 이 집 며느리로 살려면 몸으로 갚아야 하지. 그렇게 저의 시집살이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20명 대가족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찬 하나만 마음에 안 들어도 밥상을 통째로 엎으셨어요. 이 국이 사람 먹으라고 끓인 거야? 간도 못 맞추는 게 무슨 며느리라고. 다시 끓여. 뜨거운 국물이 제 손등에 튀어 물집이 잡혀도 저는 아프다는 소리 한 번 못했습니다. 그저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며 다시 부엌으로 들어갈 뿐이었지요. 제일 힘들었던 건 명절이었습니다. 우리 시댁은 1년에 제사만 12번을 지냈어요. 명절 때는 며칠 전부터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느라 저는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을 저 혼자 다 하는 겁니다. 시누이 강도인은 손끝 하나 까딱 안 하고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봤어요. 엄마, 언니한테 물 좀 갖다 달라고 해. 목말라. 도희야, 언니 바쁘신데 네가 좀 떠다 마셔라라는 말을 저는 시어머니 입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셨지요. 순영아, 도희 물 좀 떠다 줘라. 그리고 과일도 좀 깎고. 손님상도 아직 안 차렸잖니. 뭐하고 있어? 한 번은 명절 차례상을 다 차리고 나서 제가 그만 부엌에서 픽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사흘을 제대로 못 자고 못 먹었으니 몸이 버틸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쓰러진 저를 보고 걱정은커녕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휴, 재수없게. 명절 아침부터 왜 이래. 얼른 안 일어나? 손님들 곧 오시는데 부정 탈까 무섭다. 엄살 그만 부리고 일어나. 친척들이 오면 시어머니는 저를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우리 집 부엌댁이에요. 뭐 며느리라고 하기도 뭐하고. 배운 것도 없고 집안도 볼 것 없는 걸 우리 도연이가 굳이 데려와서요. 호호. 친척들이 어색하게 웃으면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 생일날도 잊을 수가 없어요. 결혼하고 첫 생일이었는데 도연 씨가 몰래 케이크를 사왔다가 시어머니한테 딱 걸린 겁니다. 뭐야 이게? 케이크? 도연아, 너 정신이 있는 애니? 부엌대기 생일을 뭐하러 챙겨? 돈이 썩어나? 당장 갖다 버려. 시어머니는 그 케이크를 마당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도연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웃었어요. 그 사람 마음이 저에겐 케이크보다 100배, 1000배 소중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왜냐고요? 도연 씨가 있었으니까요. 밤이면 도연 씨가 부어터진 제 손을 주물러 주면서 그랬거든요. 미안해, 순영아. 조금만 참자. 내가 회사 물려받으면 그땐 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게. 우리 둘이 저 집 나가서 알콩달콩 살자. 약속해.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저는 그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 찾아왔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아이가 생긴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도연 씨도 뛸 듯이 기뻐했지요. 이제 이 아이만 낳으면 시어머니도 저를 조금은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다정하게 구시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몸이 약해서 애가 잘못될까 걱정이다. 이 어미가 좋은 한약 지어왔으니
매일 아침 꼭 챙겨 먹어라. 우리 손주 튼튼하게 낳아야 하지.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저를 구박하시던 분이 손주를 위해서라며 한약까지 지어주시니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저는 그 쓴 한약을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만 아이를 잃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혈을 하면서 그렇게 소중한 아이가 제 곁을 떠난 거예요. 저는 며칠을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쏘아붙이셨습니다. 거봐라. 몸도 부실한 게. 이러니 내가 너를 어떻게 며느리로 인정하겠니? 자식도 못 지키는 게 무슨 여자라고. 그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한약에 얼마나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었는지를. 그건 한참 뒤에야, 아주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를 잃은 슬픔이 채 아물기도 전에 하늘은 저에게서 마지막 남은 것마저 앗아갔습니다. 결혼 5년째 되던 겨울, 도연 씨가 지방 출장을 갔다 오던 길이었습니다. 빗길에 마주오던 트럭이 중앙선을 넘었고 도연 씨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32,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병원에서 도연 씨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약속했잖아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고. 저 두고 어디 가요? 도연 씨하고 목이 쉬도록 불렀지만 그 사람은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진짜 얼굴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발인 날 시어머니는 상복도 벗지 않은 저를 불러 서류 한 장을 내미셨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라. 어머니, 이게 뭔가요? 상속포기 각서다. 넌 이 집안에 들어와서 자식 하나 낳은 것도 없어. 그런데 무슨 염치로 우리 도연이 재산을 넘봐? 곱게 나가면 몸값이라도 좀 쳐주려고 했더니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재산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조차 제대로 못 느끼게 하는 그 매정함이 무서웠습니다. 어머니, 저 재산 안 바랍니다. 그냥 이 집에서 도연 씨 사진 보면서 조용히 살게만 해주세요. 제가 다 할게요, 예전처럼. 그러자 옆에 있던 시누이 강도희가 코웃음을 치더군요. 어우, 언니. 남사스럽게 왜 이래. 오빠 죽었는데 이제 남남이지. 무슨 가족이야. 엄마, 그냥 내보내. 정 없으면 짐이라도 뒤져봐야 하지. 뭐 훔쳐갈지 어떻게 알아?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누이가 갑자기 제 목으로 손을 뻗은 게 언니 그 목걸이 뭐야? 그거 우리 오빠가 사준 거지? 그거 이리 내놔. 그거 명품이잖아. 그 목걸이는 도연 씨가 마지막 결혼기념일에 걸어준 거였습니다. 사실 명품도 아니었어요. 도연 씨가 어머니 몰래 자기 용돈 모아서 사준 세상에 하나뿐인 은목걸이였습니다.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지요. 순영, 너는 나의 전부. 저는 그 목걸이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다 가져가세요. 통장도 예물도 다 가져가시라고요. 하지만 이것만은 못 드립니다. 어머, 이게 미쳤나 봐. 나 놓으라고. 시누이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팔짱 끼고 지켜보다가 결국 이렇게 내뱉으셨습니다. 나더라. 그깟 싸구려 목걸이 하나 줘서 내보내는 게 속 편하다. 야, 정순영. 너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보따리 하나 챙길 생각 마. 여기 있는 건 다 우리 거니까. 몸뚱이만 나가라, 몸뚱이만. 그렇게 저는 눈 내리는 골목으로 쫓겨났습니다.
슬리퍼 한 짝만 신은 채로 말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 사람이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지면요. 눈물도 안 나옵니다. 저는 그날 밤을 찜질방에서 보냈습니다. 수중에 있던 돈이라고는 주머니에 있던 13,000원이 전부였어요. 이튿날부터 저는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식당 설거지, 빌딩 청소, 새벽 신문 배달 손이 트고 갈라져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시장 골목 한 귀퉁이에 자리를 얻어 낡은 트럭 하나로 풀빵 장사를 시작했지요. 처음엔 장사가 될까 싶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제 풀빵이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팥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배고픈 학생이 오면 하나 더 얹어주고 폐지 줍는 할머니가 지나가시면 그냥 한 봉지 쥐어드렸습니다. 아이고 새댁, 매번 이러면 남는 게 있어? 할머니, 저도 배고파 봐서 알아요. 따뜻할 때 얼른 드세요. 그렇게 저는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풀빵 천사로 불리게 됐습니다. 남편은 없었지만 저는 그 골목에서 다시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 골목에서 저는 잊지 못할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느 겨울밤에 만난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날은 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이었어요. 장사를 접고 트럭을 정리하는데 저만치 시장 처마 밑에 웬 여학생 하나가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교복 차림에 얇은 가디건 하나 걸치고 덜덜 떨면서요. 17살쯤 됐을까요? 학생,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해? 집에 안 가? 아이는 대답도 없이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눈이 자꾸만 제 풀빵 판을 향하는 겁니다. 배가 고팠던 거예요. 저는 두말 없이 아직 온기가 남은 풀빵을 봉지 가득 담아 아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자, 우선 이거부터 먹어. 뜨거우니까 천천히. 아이는 그 풀빵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며칠은 굶은 것 같았어요.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새엄마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온 가출 청소년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 사흘째 시장을 떠돌고 있었던 거지요. 저는 그 아이를 제 단칸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남들은 생판 남을 왜 거둬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하며 혀를 찼지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 아이 얼굴에서 20년 전 제 모습을 봤습니다. 갈 곳 없이 눈발 속을 헤매던 26의 정순영을요. 미영아, 여기서 며칠 지내면서 몸 좀 녹여라. 대신 학교는 계속 다녀야 한다. 배워야 나중에 너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 알았지? 그 아이 미영이는 제 집에서 2해를 살았습니다. 제가 풀빵 팔아번 돈으로 학비를 대주고 도시락을 싸주고 아플 때 죽을 끓여줬지요. 미영이는 결국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지금은 어엿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명절이면 꼭 저를 찾아와 이모, 이모하며 안기는 그 아이가 저에겐 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두 번째 인연은 폐지 줍는 수님 할머니였습니다. 매일같이 새벽부터 리어카를 끌고 시장을 도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80이 넘은 연세에 허리도 다 굽으셨는데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다며 그 고된 일을 하셨지요. 저는 할머니가 제 트럭 앞을 지나실 때마다 풀빵 한 봉지를 슬쩍 리어카에 얹어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오늘 좀 많이 남았어요. 버리기 아까워서 그래요. 좀 드셔주세요. 사실 남은 게 아니라 일부러 따로 챙겨둔 거였지만 그렇게 말해야 할머니가 마음 편히 받으시니까요. 할머니는 그때마다 제 손을 꼭 잡고 그러셨어요. 새댁, 자네 복 받을 거야. 이 늙은이가 매일 새벽마다 자네 잘 되라고 빌어. 꼭 복 받아. 그 할머니의 기도가 어쩌면 정말 저에게 복을 가져다 준 게 아닐까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하마터면 전 재산을 날릴 뻔했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풀빵 장사로 겨우겨우 목돈 300만 원을 모았을 때였어요. 어떤 번지르르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다가와 이 근처에 새로 큰 상가가 들어서는데 자기가 좋은 자리를 싸게 넣어줄 수 있다며 저를 꼬드겼습니다. 계약금만 걸면 2배로 불려주겠다고요. 저는 남편도 없이 혼자 사는 여자라 그 말에 솔깃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번듯한 가게 하나 가져볼까 하는 꿈에 부풀었지요. 그런데 그때 옆 채소가게 만보기 아저씨가 그 광경을 보고는 냅다 달려와 그 남자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이 사기꾼아. 너 저번에 옆 동네 순대국밥집 할머니 등쳐먹고 튄 놈이지? 내가 내 얼굴 똑똑히 기억한다. 당장 안 꺼져? 그 남자는 걸음하나 살려라 도망쳤습니다. 알고 보니 시장 상인들 여럿을 등쳐먹고 다니던 상습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만보기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20년 피땀 흘려 모은 그 돈을 몽땅 날릴 뻔했습니다. 순영 씨, 세상에 그렇게 쉽게 2배로 불려주는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있으면 자기가 하지 왜 남 줘? 조심해요 좀. 그날 저는 만보기 아저씨한테 풀빵을 한 판 가득 구워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시장 사람들에게 나눠준 그 작은 정들이 결국 돌고 돌아 저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거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그 골목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가진 건 낡은 트럭 하나뿐이었지만 마음만은 20년 전 그 대궐 같은 집에 살 때보다 훨씬 부자였어요. 목에는 여전히 그 은목걸이를 걸고서 말이에요. 힘들 때마다 그 목걸이 뒷면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연 씨, 나 잘 살고 있지? 당신이 준 이 목걸이 덕분에 버티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손님이 뜸한 오후였는데 웬 예쁘장한 사내아이 하나가 제 트럭 앞에 쪼르르 다가오더군요. 7살쯤 됐을까요? 옷차림새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척 봐도 귀하게 자란 티가 나는 아이였어요. 아줌마, 풀빵 하나 주세요. 그래, 우리 도련님. 뜨거우니까 호호 불어서 먹어. 제가 각 구운 풀빵을 봉지에 담아주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제 얼굴을 아니 정확히는 제 목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눈이 동그래져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줌마. 그 목걸이 우리 엄마 건데?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애가 뭘 잘못 봤나 보다 했지요. 아니야 얘야. 이건 아줌마 남편이 사준 거란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 엄마도 똑같은 거 있어요. 뒤에 글씨도 써 있어요. 순영, 너는 나의 전부라고요. 우리 엄마 이름이 순영이거든요.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순영? 그건 제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 뒷면의 글씨. 세상에 이 목걸이는 딱 하나뿐인데 어떻게 이 아이가 그걸 알고 있단 말입니까? 얘야, 너 방금 뭐라고 했니? 다시 한번 말해줄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휴대폰을 꺼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지우. 여기 시장인데요. 엄마 목걸이랑 똑같은 거 한 아줌마가 하고 있어요. 뒤에 글씨도 똑같아요. 빨리 와보세요, 빨리. 저는 영문을 몰라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히 10분쯤 지났을까요? 시장 입구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게 뭐야? 어머어머, 웬 벤츠가 저렇게 많아?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와 웅성거렸습니다. 저도 고개를 들어 시장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번쩍번쩍하는 검은색 세단이 벤츠가 한 대, 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대가 줄을 지어 좁은 시장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말이에요. 그 행렬의 맨 앞차가 제 풀빵 트럭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가 뛰어내려 뒷문을 열자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 한 분이 내리셨습니다. 값비싼 양복을 입은 딱 봐도 어마어마한 지위에 있는 분 같았어요. 그 노신사는 저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더니 제 목에 걸린 목걸이를 뚫어져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고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네자니가 정순영인가? 강도연이의 아내였던 그 정순영 맞나?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0년 전에 죽은 남편의 이름을 이 낯선 노신사가 알고 있다니. 네, 제가 정순영입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대체 누구시길래? 그러자 그 노신사는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그 큰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내가 자네를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나. 20년일세. 20년을 찾았어. 저는 도무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저는 어르신을 뵌 적이 없는데요. 그러자 노신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정태섭이라고 하네. 자네 남편 강도연이의 친아버지일세. 저는 그 말에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 씨 아버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그게 다 그 여자가 꾸민 거짓말이었네. 윤말자, 그 사람이 말이야. 노신사, 아니 정태섭 회장님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도연 씨는 사실 정태섭 회장님과 윤말자 여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정 회장님의 전처, 그러니까 도연 씨의 진짜 어머니가 낳은 아들이었지요. 그런데 도연 씨가 어릴 적 정 회장님이 사업차 오랜 기간 해외에 나가 있는 사이 후처로 들어온 윤말자 여사가 무서운 짓을 벌인 겁니다. 윤말자 여사는 정 회장님에게 도연이가 사고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도연 씨를 데리고 잠적해버렸던 겁니다. 자기가 낳은 딸 강도희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말이지요. 정 회장님은 아들이 죽은 줄만 알고 20년을 피눈물로 살았고 뒤늦게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아들을 찾아 헤맸지만 이미 도연 씨는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내가 아들을 찾았을 땐 이미 늦었더군. 도연이 무덤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런데 그 무덤 기록을 뒤지다 보니 도연이에게 아내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네. 정순영이라는 이름의 그 착한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쫓겨나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걸 말이야. 그 꼬마아이 지우는 정 회장님이 나중에 입양한 손자였습니다. 정 회장님은 며느리인 저를 찾으면 주려고 도연 씨의 유품이었던 목걸이 사진을 늘 지우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우야, 이 목걸이랑 똑같은 걸 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바로 내 진짜 큰엄마란다. 우리가 꼭 찾아야 할 사람이야. 7살 지우는 그 말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풀빵을 사러 왔다가 제 목의 목걸이를 알아본 것이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남편의 가족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저를 찾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마이너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 회장님은 저를 당신의 차에 태우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앉아보는 그 푹신한 가죽 시트가 어쩐지 저는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20년을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풀빵을 굽던 몸이라 이 호사가 낯설었던 겁니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어르신?
자네를 쫓아냈던 그 집으로 가야 하지. 매듭은 풀어야 하지 않겠나? 20년 묵은 매듭을. 차 수십 대가 다시 줄을 지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년 전 슬리퍼 한 짝만 신고 눈발속을 걸어 나왔던 바로 그 대문 앞에 이번엔 벤츠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대문은 여전히 위압적이었습니다. 대리석 기둥에 번쩍이는 황금색 문패까지. 20년 전 그날 저 문이 제 등 뒤에서 쾅 하고 닫히던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기사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0년이 지났어도 잊을 수 없는 그 오만한 목소리요. 누구세요? 초대장 없는 사람은 안 받아요. 아무나 함부로 벨 누르지 마세요. 윤말자 여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더군요.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 목소리 하나에 저는 다시 26에 겁먹은 며느리로 돌아가 있었던 겁니다. 정 회장님이 제 어깨를 가만히 잡아주셨습니다. 괜찮다. 이제 저 사람은 자네에게 손끝 하나 못 대. 내가 있잖니. 이윽고 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윤말자 여사가 우아한 실크 가운을 걸치고 걸어 나왔습니다. 손님인 줄 알고 억지 미소를 짓던 그 얼굴이 마당에 서 있는 정 회장님을 발견한 순간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를. 20년 만이군. 윤말자. 오랜만이야. 윤말자 여사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다 저를 발견했지요. 처음엔 저를 못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하긴 곱던 며느리는 온데간데였고 얼굴은 볕에 그을리고 손은 거칠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제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너 설마 정순영이냐? 바로 그때 집안에서 강도희가 뛰어나왔습니다. 20년 전보다 훨씬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이었지요. 명품 옷에 손가락마다 번쩍이는 반지를 끼고 말입니다. 강도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손으로 코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어우, 이게 무슨 냄새야? 엄마, 이 여자 누구야? 잠깐만, 이 여자 그 풀빵 파는 거지 아냐? 저번에 시장에서 봤는데. 아빠, 아니 정 회장님. 이 여자가 회장님한테 무슨 사기를 친 거예요? 돈 냄새 맡고 달라붙은 거지라니까요. 저 여자. 거지. 20년 전에도 저를 그렇게 불렀지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번엔 그 말이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았거든요. 진짜 거지가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정 회장님이 녹이 어린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강도희, 그 입 다물지 못해? 이분은 내 며느리다. 내 아들 도연이의 아내야. 며느리? 아빠, 오빠 죽은 지가 언젠데 무슨 며느리예요. 남남이지. 저 여자는 그냥 오빠 재산이나 노리고 들어왔던 꽃뱀이라니까요. 자식도 하나 못 낳은 돌개집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 앞에서 고개를 똑바로 들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떨림도 없었습니다. 작은 아씨. 제 목소리가 마당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낮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지요. 방금 저더러 뭐라고 하셨죠? 돌개집이요? 자식을 하나도 못 낳은 여자요? 강도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 틀린 말했어? 5년을 살면서 애 하나 못 낳았잖아. 오빠가 무슨 죄야. 너 같은 여자 만나서. 저는 천천히 앞치마도 없는 제 손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목숨처럼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작은 아씨, 제가 왜 아이를 못 가졌는지
진짜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저는 아이를 못 낳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3년째 되던 해에 저는 임신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혈을 하면서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 뒤로도 몸이 계속 안 좋았지요. 원인 모를 복통에 어지럼증에 병원에서도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윤말자 여사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제 몸이 약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풀빵 장사를 하다가 우연히 예전에 저를 진료했던 그 의사 선생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20년 전 제 몸에서 검출됐던 그 성분이 도저히 정상적인 음식에서는 나올 수 없는 거였다고요. 저는 서류를 펼쳐 정 회장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정 회장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윤말자 여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20년 전 어머니는 저에게 매일 아침 몸에 좋다며 한약을 다려주셨죠. 기억하세요? 아가 몸이 약해서 애가 안 들어서니 이거라도 먹어라 하시면서요. 저는 그게 정말 저를 위한 보약인 줄 알고 그 쓴 걸 하루도 안 빠지고 다 마셨습니다. 며느리 챙기시는 시어머니 마음인 줄 알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감사했어요. 윤말자 여사가 뒷걸음질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그냥 보약이었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보약이요? 어머니, 그 한약 봉지를 제가 하나 남겨뒀던 걸 아세요? 어쩐지 먹고 나면 몸이 더 안 좋아지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딱 하나를 서랍 깊숙이 숨겨뒀거든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그걸 성분 분석 의뢰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먹인 그 보약에서 임신을 방해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자식을 못 낳게 만드셨어요. 그래야 도연 씨의 대가 끊기고 이 모든 재산이 온전히 작은 아씨한테 갈 테니까요. 안 그런가요? 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도희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정말 그랬어? 언니한테 그런 걸 먹였다고? 아니야. 저 여자가 다 지어낸 거야. 증거를 조작한 거라고. 저는 조용히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국과수 감정서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요. 20년 전 저를 진료했던 그 병원 진료 기록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제 몸에서 검출된 성분하고 이 한약 봉지 성분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아니라고 발버둥 쳐도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정 회장님이 그 서류를 받아 읽으시더니 눈에서 불이 이는 듯 했습니다. 윤말자 이 사람아, 자니가 사람이야? 자식을 낳지 못하게 며느리 몸에 독을 먹여? 우리 도연이가 얼마나 자식을 갖고 싶어 했는데. 윤말자 여사는 그제야 무릎을 꿇으며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저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잘못이지. 애미도 없는 고아 주제에 감히 우리 도연이를 넘봐? 내가 어렵게 키운 도연이를 저런 것한테 뺏길 수는 없었어. 바로 그 말에 저는 20년 묵은 응어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가 키우셨다고요? 제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도연 씨는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도연 씨를 키운 게 아니라 도연 씨의 진짜 아버지한테서 도연 씨를 훔쳐온 겁니다. 도연이가 사고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어린애를 데리고 잠적하셨죠. 그 아버지가 아들이 죽은 줄 알고 20년을 피눈물 흘리며 사는 동안 어머니는
그 아이 성까지 바꿔가며 자기 재산 불리는 도구로 쓰신 거예요. 윤말자 여사가 그건 하고 입을 열려는 순간 저는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어머니, 20년 전 저를 이 집에서 내쫓으실 때 뭐라고 하셨죠? 이 집 물건은 실한 오라기까지 우리 강씨 집안 거라고요. 그런데요, 어머니. 이 집은 강씨 집안 게 아닙니다. 도연 씨의 진짜 성은 강씨가 아니라 정씨니까요. 어머니가 훔친 아이의 진짜 성을 지워버리고 억지로 붙인 게 강씨였죠. 그러니까 이 집도 이 재산도 원래부터 어머니 것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윤말자 여사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도인은 발을 동동 구르며 정 회장님께 매달렸습니다. 아빠, 아니 회장님, 저는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다 엄마가 한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정 회장님이 싸늘하게 강도희를 내려다보셨습니다. 몰랐다? 강도희, 네가 20년 전 저 아이 머리채를 잡고 목걸이를 뺏으려 했던 건 어쩌고, 눈 오는 날 슬리퍼 바람으로 내쫓은 건 또 어쩌고, 넌 몰랐던 게 아니라 그 부정한 재산에 취해서 눈이 멀었던 거야. 그러고는 저를 향해 돌아서시더니 그 넓은 마당 한복판에서 백발의 노신사가 저에게 허리를 90도로 굽히셨습니다. 순영아, 미안하다. 우리 도연이 대신 이 못난 시애비가 사과하마. 20년 동안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니? 이제 다 끝났다. 네가 있을 곳은 저 시장 골목이 아니라 바로 여기야. 집으로 가자, 우리 며느리. 저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눌렀던 그 모든 서름과 억울함이 그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를 거지라 부르며 내쫓았던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이 쌓아 올린 죄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졌습니다. 상속 서류 위조에 사문서 조작에 그리고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한 죄까지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지요. 떵떵거리며 살던 그들이 빈손이 되어 그 대문을 나가던 날 저는 20년 전 저를 내쫓던 그들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통쾌함보다 씁쓸함이 더 컸습니다. 그들이 그 욕심만 부리지 않았어도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을 테니까요. 마이너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가끔 그 시장 골목에 나갑니다. 풀빵을 굽던 그 낡은 트럭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요. 이제는 제가 직접 굽지는 않지만 배고픈 학생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풀빵을 나눠드리는 나눔 트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참, 그 폐지 줍던 수님 할머니 기억하시나요? 저는 할머니를 좋은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이제 더는 새벽 추위에 리어카를 끄시지 않아도 되게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우셨어요. 거봐, 내가 자네 복 받는다 그랬지. 내 기도가 하늘에 닿았구먼. 그 가출 소녀 미영이는 이제 제 병원의 수간호사가 되었고, 만복이 아저씨네 채소 가게는 우리 회사에 납품하는 어엿한 사업체가 되었지요. 제가 받은 그 사랑을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되갚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목에는 여전히 그 은목걸이가 걸려 있습니다. 순영, 너는 나의 전부라고 새겨진 세상에 하나뿐인 그 목걸이가 말이에요. 이 목걸이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까지도 제 자리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사랑이 20년의 세월을 건너 저를 다시 가족의 품으로 데려다 준 겁니다.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가진 게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까지 없는 건 아니라고요. 저를 거지라 부르며 내쫓았던 사람들은 결국 진짜 거지가 되었고,
빈손으로 쫓겨났던 저는 잃어버린 가족과 사랑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삶이 너무 힘드십니까?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가진 게 없어 서럽고 세상이 나만 버린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진짜 가치를 알아봐 줄 사람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조금만 더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목걸이를 여러분이라면 끝까지 지켜내셨을까요? 여러분 인생에도 힘든 순간을 버티게 해준 나만의 목걸이 같은 물건이 하나쯤 있으신가요? 있다면 댓글로 그 사연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전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세상의 숨은 사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가슴 뭉클한 인생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부디 행복하세요. 인생사연 우체국이었습니다.